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 첫 일정인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마다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민생 관련 법안들 찬반 쟁점은 무엇이고 처리 전망은 어떤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정기국회 관련 쟁점 법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아까 보니까 열심히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의원들 질문을 하고 있던데요. 여야 모두 지금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서로 챙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정기국회 민생을 챙기고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정기국회가 될지 아니면 여야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 문제, 이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최 의원님 국회도 계시는데 이번 정기국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정기국회의 가장 핵심은 예산 심사입니다. 예산을 심사하고 또 그 예산의 부수 법안인 조세에 관련된 법안들을 이제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국회의 가장 큰 할 일이죠. 뭐 그 부분이 가장 민생에 밀접한 정책이자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는 모두 이제 민생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여야가 굉장히 좀 그 정쟁을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사정들도 시끄러운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제 민주당인 야당 그리고 또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전 정권의 어떤 정책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서 일일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새롭게 감찰하고 감사하고 수사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또 어떤 면에서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야당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정부 여당이 경찰이 검찰이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또 이제 그 정쟁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생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예산과 이런 법안들 심의에 또 주력하는 모습 같이 보이고 있고요. 뭐 지금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처음 그 비대위원회 회의할 때 민생과 정쟁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 정쟁은 정쟁대로 또 하겠지만 민생을 챙기는 노력은 이렇게 또 열심히 해야 국민들에게 또 다음에 뭐 총선 때 또 표를 받을 수 있으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정쟁을 하더라도 민생을 챙기는 국민을 생각하는 여야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종욱 교수님 그런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야당 대표께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오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정쟁을 하려 그러면 야당의 사법 리스크와 그다음에 여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져야만 이게 이제 팽팽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쟁이 아마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과거와 달리 이제 국민들도 훨씬 더 현명해졌다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우리 모든 조직에서 항상 재척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서 뺍니다. 학교에서도 위원회를 할 때 상폐제를 적용하고 모든 재척 사용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이해 충돌이 있을 때 뺀다 그런 반드시 제쳐가지고 이번에 뭐 최강욱 의원님도 아마 법사위에서 그렇게 제척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국회를 가져오는 바람에 어찌 생각하면 야당이 민생 관련된 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사실 정쟁에 소비하게 된다는 게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129명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야당인데 정말 저는 국민의 한상원에서 보면은 정쟁의 질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우리 대표님의 그 정쟁 이슈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국회가 검찰이 수사를 못했던 부분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야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수사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정쟁 삼으면 그냥 보통 국민들은 그때 추미애 장관님, 네. 그다음에 박 장관님들 계실 때도 그거를 못 해냈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그 두 개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야당이 정쟁을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민생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생에 좀 주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연 여야가 생각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각자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 할까요? 이런 걸 몇 개 좀 들어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는 뭐 기업들의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예.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그 투자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세운 게 이제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 법인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 새로운 산업,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 관련된 육성을 위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네. 법안이 올라와 있고. 예. 뭐 그 외에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네. 또 정의당과 함께 지금 주력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에 그 파업에 대해서 이제 또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사용자 기업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좀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이 현재 지금 제안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민주당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그 양곡관리법, 쌀값 예. 정상화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주력하는 법이 조금 다른데 여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기국회라는 게 야당의 뭐 공세로부터 뭔가 이게 진행이 되니까 야당이 좀 주도하는 법을 하나하나 좀 보고 싶은데 예, 예. 반값 교통비 지원법. 예. 법 이름은 이건 아니겠지만 뭐 대중교통 관련 법인데 예, 그렇죠. 야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교통비를 반 깎아주는 건지 돌려주는 건지 돌려주는 지금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이종욱 교수님, 반값 교통비 지원법 야당이 좀 주력하는 것 같은데 우선 어떻게 하자는 법입니까? 법 내용은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서민들, 예. 어려운 서민들이 대체로 이 구조는 조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어려운 서민들은 도시 주변에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얘기해서 이동할 때 생기는 교통비 부담을 좀 들어주자. 예. 그 들어주는데 그 들어주는 사람들 그런 식의 교통비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880만 정도, 830만이라고 야당이 생각해서 버스나 지하철 예, 그렇게 해서 한 뭐 3조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 3조를 돌려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교통카드를 쓰면 카드에서 교통비 부분이 분명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계산하기는 편하죠. 3조라는 건 혹시 이제 지난 8월부터 예, 연말까지 해서 5달 동안 네, 쓰게 될 교통비의 절반을 돌려주겠다. 돌려주겠다. 그게 3조 정도 돼요? 3조 그게 한 3조 8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830만 명이 부담을 하게 되고 예. 약 3조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러는데 예.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하면은 1인당 한 3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 돈인데 전체 예산은 3조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한 사람한테는 3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더구나 이게 뭐냐 하면 한시적으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는데 예.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좀 이런 거 말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냐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재구축을 위해 가지고 예. 이제 그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제 예. 그 약 83조 그런 거 리스타트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교통비보다는 이런 어려운 사람이 리스타트 하는 쪽으로 아마 좀 타협을 하면 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이재명 지금 이제 당 대표께서 예. 도지사 시절에 예.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관련된 거를 한번 통과시킨 게 있었어요. 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대표께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실행 민생, 실제 민생에 도움되는 걸 하자. 이런 쪽에서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나는 이 3만 3천 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서민들에게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830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책 대상으로는 전혀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대상이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분들한테 반씩 돌려준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전체 예산으로 또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조 7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제 예. 국토부에서는 이제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을 하게 되면 예. 아마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2조 7천억보다 더 들 거다. 그래서 이제 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다. 그렇죠. 이용을 더 많이 하니까.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3조 3천억에서 4조 6천억까지 지금 이제 국토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고물가로 지금 서민들 그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고 뭐 휘발유 가격 최근에 좀 이제 떨어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뭐 연초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늘리는 것이 서민들에겐 그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런 혜택까지 준다면 굉장히 아무래도 가정 한 4인 가구로 생각해서 뭐 부모를 포함한 자녀들 모두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당은 4만 얼마일 수도 있겠지만 예. 한 집안으로 본다면 20만 원이 넘는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이런 정도의 그 지원이라면 굉장히 고물가 부담에서 서민들의 좀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제안을 예. 드렸고 예. 이 부분은 뭐 이제 국회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야당이 이제 정부 여당과 함께 지금 협상 중이고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그때 교통비 소득공제가 따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40%까지 들어가는데 그걸 80% 늘리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안을 그렇게 예, 제시하는군요. 근데 이제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4만 8천 원 정도의 세금이 아껴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의 그 서민들의 고물가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여야가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적절한 타협선에서 저는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물가 부담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최 의원님은 이 반값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저는 긍정적으로 거네요.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만약에 이게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돌려준다 그러면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예, 예, 예. 이 돌려주려면 굉장히 복잡한 이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돌려주려 그러면 환급 분명히 뭐냐면 시스템이? 예. 환급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글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이제 830만이라 그러면 소득을 어디에 끊느냐 문제인데 항상 우리가 세금을 내거나 뭘 할 때는 어떤 소득에 끊느냐 하는 그 한계점에 있는 사람은 진짜 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자체라는 게. 예. 그러면 이게는 아마 830만 원 어떻게 끊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예. 확실히 명확한 사람들 이런 거 사람 빼고는 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이 어려울 겁니다. 지원 대상을 예, 지원 대상을 안 그러면은 그것서 배제되는 사람은 나는 뭐 저 사람보다 약간 조금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거는 지금 대중교통 타는 사람 모두를 다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지원해주자는 그런 예. 거죠 지금 방향. 네, 그렇죠. 그렇게 할 그러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은 뭐 재정 부담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려주려고 해도 이 버스 탄 거, 지하철 탄 거 전부 지역별로 다 해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이제 환급해주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다 이제 교통카드 특히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다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하면서 다 그게 전산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비만 따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 그게 진짜 일자별로 뭐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 내놓은 것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 50% 환급을 해주자라는 취지니까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전산상의 그런 데이터들은 다 구축이 돼 있고 다만 이제 그거를 환급하기 위한 이제 추가적인 시스템 개발이 좀 필요할 글쎄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어떻게 더 현실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정책을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좋은 그 타협점이 저는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나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 처음 났을 때 예.
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상위 한 뭐 몇 프로만 안 주고 다 주었듯이 이것도 가면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상당한 부분 자체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하는 대로 어떤 분은 교통비 가운데서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어떤 분은 50% 해주고 지금 이제 30%까지 해주는 부분을 아마 차등화 좀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는 타협이 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는 이거는 그런 타협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으로 유가가 많이 뛰잖아요. 유가 뛰는데 그 원유 수입을 줄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아끼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이런 교통에 대한 대중교통 활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여야가 얼마든지 나는 타협해서 초당적인 나는 안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재정이라는 게 제한이기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 야당이 주장한 대로 다 주기는 또 정부가 굉장히 좀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걸 부담된다고 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뭐 저는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통비 지원, 반값 교통비 지원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연말까지 절반을 환급해주는 법안. 여야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이룰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 때 저는 이제 야당에서의 논리 가운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독일에도 그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독일에도 7, 8월 달에 진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일일 패스를 싸게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런 게 논리를 보면 제가 우리가 만약에 패스를 활용하면서 4개월 동안에 원유 수입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한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얼마나 재정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국가가 얻는 베니핏은 전혀 이야기가 없고 그냥 민생 쪽에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저 같은 학자 측면에서 보면 너무 비용 측면이 크게 부각된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었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타협안에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선에서 타협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쌀값 안정,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그러니까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뭐 그런 거죠.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미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초과해서 떨어지면 하락하게 되면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조건이 해당이 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장 격리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많이 쌀이 풀리지 않게 일부를 정부가 매입해서 보관해서 그 공급량을 조정하겠다라는 취지죠. 근데 이게 현재는 법안에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매입한다라고 좀 의무화해서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 쌀값에 대한 큰 변화로 인해서 수입이 변동되는 것을 좀 줄여주자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 통과를 했고요. 소위에서요? 이게 절차적으로 보면은 농해수위 다시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게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첫 번째 그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농민들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이제 수입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또 정부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게 시작되면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방적인 법안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수 없다. 날치기 통과했다라고 지금 비난하면서 아마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어떤 또 이제 그 반대 의견이 나오고 법안 통과를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농해수위 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기 때문에 여당이 농민표를 의식한 날치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반발하는 이유, 왜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여당은 생각하나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제일 큰 요인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지금 현재 가격이 이 3% 그러니까 생산량이
3%, 가격이 5% 이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아까 우리 그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고 보시면 네. 1년 사이에 쌀 가격 하락 추이가 있거든요. 쌀 가격. 하락 추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나오네요. 지금 쌀 가격 하락 추이를 한번 네.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쌀 가격 하락 추이가 네.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쌀을 안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밥을 안 지금 먹잖아요. 이제 이 쌀을 그래도 쌀을 하루 가운데 세 끼 가운데 두 번, 세 번 드시는 분은 대부분이 X세대나 50대 이상 가운데서 몇 %고 지금 이제 20, 30대는 쌀을 안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적게 먹죠. 안 먹게 그렇죠. 먹죠. 네, 적게 먹죠. 수요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제 지표라는 거는 쌀 생산량이 3% 증가하고 이런 가격이 5% 떨어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 수치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여야가 만나서 예.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것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요인이 뭐냐? 그 가운데 농민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될 분은 구조 조정을 하고. 구조 조정. 예.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농사 짓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뭐 3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윤작을 하게 한다든지 뭐 등등을 한다든지 해서 구조지 그만큼 이제 국가 보상해 준다든지 생산량을 좀 줄이고. 그렇죠. 생산량을 줄이고. 왜 그러냐면 저게 쌀 아시다시피 쌀 우리 양곡 지금 이제 쌓여 있는 재고가 보통 많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재고 관리 자체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비용 더하기 관리 비용.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저거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인 측면에서 쌀 생산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적절히 조절할 거냐. 그런데 수요는 먹지 않는 사람 보고 먹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 조정과 공급 측면에서.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쌀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합의를 해 가야 되는 것이지 저게 단순하게 수량이 3% 더 많이 오며 가격이 얼마 떨어지면 우리가 전부 매상해 주겠다. 이거는 적절한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답이 나온다면 국민이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국민이 오케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저런 경우에 막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면 우리가 뭐 세금 내는 사람이 봉인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요즘 여야 뭐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다 똘똘합니까? 그래 하면 나는 저기에서 지혜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논의 경작을 좀 줄여야 된다.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안의 내용 중에는 그 논의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이제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이게 비용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보관 비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막대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지만 이런 또 되게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쌀을 또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을 해가지고 술을 만든다거나 무슨 다른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국산 쌀로 더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 것을 이제 활용 방안으로서 지금 고민을 많이 했고, 솔직히 정부와 뭐 그 업계, 산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항상 고민들을 하고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그게 빠르게 그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부하고 여야 다 같이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의무 매입 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뭐 이걸 100%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얼마를 살 건지, 얼마에 살 건지에 대한 그 금액과 양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예산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 이제 보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이제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쌀의 활용 방안도 얘기하겠지만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쌀은 남지만 또 해외에서는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이제 이런 그 쌀을 해외 원조를 하는데 사용하자라고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에 이제 쌀 지원도 하자라고 많이 해서 보내주기도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전같이 또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쌀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온 진짜 국가로서
진짜 어려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식량 원조에 대한 그 책임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쌀을 활용하는 방안도 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최 의원 이야기한 거 보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논이라고 하는 것은 쌀, 예, 보리 이런 거 빼고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냥 논의 특징은 습기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밭작물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좀 여야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김제평야라든지 이런 너른 평야가 대체로 보면 그게 습지적인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농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쌀을 다 정부가 무조건 사주니까 연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네. 그러니까 이제 너 4분의 하고 그 4분의 남은 4분의 3을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 가운데서 뭐로 이렇게 심으면 가장 활용하기 좋은가? 왜냐하면 작물은요 대체로 보면 다 통계가 나 있어요. 어느 땅에 어느 성분에는 키가 잘 자라고 어느 부분에는 뭐가 잘 자라고 지금 대체로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무도 양수, 음수가 있어가지고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은 양지예요. 반면 낙엽수가 있는 음수로 자라고 상당히 통계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 통계를 활용하면 우리가 이런 그 쌀 과잉 생산의 문제를 연구 개발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데 이걸 주로 이런 데만 자꾸 돈을 써버리면 그럴 자원이 없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이. 보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매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사주면 이걸 다른 작물로 바꾸는 노력이 아무래도 좀 등한시되고 수요 공급에 안 맞는데 생산은 계속하게 만들고 그런 논란은 좀 계속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정부도 뭐 계속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우리 농업진흥청이나 또는 이제 농업연구원이나 뭐 여러 가지 연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노란봉투법을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손해배상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야당이 주력하는 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짧게 부탁합니다.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하면서 생긴 손해에 대한 손실배상은 이미 노동조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불법 파업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노동자가 아닌데 하청 노동자라든지 특수고용직원 이런 사람들이 한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지금 면제부를 주려고 한다. 면제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있다. 합법적인 것은 지금 현재 그 재산상 손실이 나더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짜 국민의 생명과 더불어 재산권은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건입니다.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약 이렇게 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은 거죠. 많다. 예. 최 의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노동자에게 노동 3권, 즉 뭐 그 단체 결성권,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이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노동자들한테는 권리를 준 것인데요. 이 노동자들이 그 마지막 수단이 이제 파업입니다. 단체 행동권인데 이 파업을 해도 사용자들은 대체 인력을 고용한다거나 여러 형태로 이 파업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여전히 맞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뭐 직장을 점거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불법 파업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물론 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또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불법 파업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책임까지 민사 책임까지 묻게 한다면 결국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헌법과 법률의 어떤 노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은 다시금 한번 우리가 노동자의 그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제안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좀 보장해주기 위한 게 필요하다. 우리 이 교수님은 이게 불법 파업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꼴이다. 결국 여야가 정말 첨예한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노란봉투법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국회가 근원적인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런 갈등적인 문제는 상당히 나는 줄어들 거 생각해요. 저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근원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이 좀 안정된다면 저런 문제도 나는 상당히 줄어들 거 생각해요. 독일 같이 노후 생활 자체 연금이 안정돼 있다거나
이런 나라는 상대적으로 덜할 건데 저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런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러기 때문에 저런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게 좀 안타깝다. 교수님, 시간 관계상 저희 그 정기국회 관련 쟁점 법안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최입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